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일본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건 뭐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왜? 이렇게 물으면 와, 가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좀 표상되는 그런 어떤 되게 가와이라는 게 귀엽단 말인데 어떤 귀여운 소녀 같은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되게 우리나라한테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여자력이라는 말은 사실은 오래된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여자력이라는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만화가, 여성 만화가인데 그게 안도 모였고 근데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만든 난도 히데야키의 와이프더라고요. 부인인데 이분도 만화가인데 이분이 쓴 글에서 처음 여자력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일본은 이런 신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나라에서. 여자력이라는 거는 의미는 여성스러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얼만큼 자기가 여성스러워서 남성들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자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우리도 옛날 표현으로 천생 여자다 이런 표현 옛날에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은 문화적으로 경향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순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성들의 어떤 가와이 이런 데서 좀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여자력 빙고라는 게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여자력 빙고. 그러니까 자신의 여자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밌는 게 적게 먹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적게 먹는다고. 요리를 잘한다. 꾸미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응석 부리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여자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남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매력들이고요. 이거로 총체적으로 표상되는 거는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귀여운 소녀 이미지가 결국은 일본 여성들의 어떤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물론 개인 차이는 많습니다. 개인 차이는 크고 그런 것들이 일본 여성들의 그거라면 한국 언니들 세죠. 한국 언니들 세죠. 옛날부터 셌는데 요즘은 더 세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 언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저는 정말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센 언니들이 나와서 세게 붙는데, 그거를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 환호성을 지르는 게 전부 다 소녀들이더라고요. 여성 팬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게 재밌는 게, 똑같은 아이돌이라도, 일본의 여성 아이돌의 팬덤은 아저씨들이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압도적이고 우리나라의 여성 팬덤, 여성 아이돌의 팬덤은 사실은 여자들이 더 많다 그럽니다. 예. 어떤 자기 롤 모델, 센 언니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게 또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 겁니다. 너무 웃긴 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전통시대 옛날의 여성상이라 그러면 뭔가 삼종지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따라야 된다. 여자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여자가 투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쫓겨나는 굉장히 여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삼종지도와 칠거지약으로 대별되는 유교적 종법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유교적인 그런 가족법적인 질서가 정착이 된 거는 사실은 양란 이후 조선 후기로 들어왔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도 사실은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이건 뭐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사임당 있지 않습니까? 신사임당을 우리는 지금 현모 양처 율곡을 훌륭한 대학자 율곡을 키우시고 아주 훌륭한 처에 노릇을 했다 그러는데 신사임당이 조선 중기뿐이거든요. 조선 중기에 신사임당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신사임당은 뭘로 먼저 유명해졌냐면 화가 신씨로 유명했습니다. 그림 잘 그리냐. 그 아버지가 신사임당을 총애해서 되게 이뻐야 저거 딸바보죠, 딸바보 해가지고선 신사임당한테 엄청나게 교육들을 많이 시켜요. 심지어는 신사임당이 이제 남편 이원수랑 결혼을 할 때 그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이원수한테 야, 내가 딸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너 결혼하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그래가지고 집을 그냥 하나 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유흥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집을 오는 거죠. 근데 장가를 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장가 간 사람들이 그런 처갓집 살이를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가를 하든지 뭘 하는 겁니다. 예. 그게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훨씬 더 외갓집이 되게 친근하겠죠. 외갓집에서 컸으니까. 외갓집도 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율곡도 외갓집에서 태어났고, 즉 오죽헌에서 태어났고, 오죽헌이 이제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 본가니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또 하나는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을 남녀 구분 없이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이거는 그 자료로 다 남아 있는데요. 이건 율곡 분재기라 그러거든요. 그걸 재산을 그 분할해서 나누는 기록들인데, 이게 부모님이나 아버님이나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눕니다.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그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딱 사인하고,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출가 외인, 지금 이제 그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장남한테 몰빵을 주고, 그 나머지는 뭐 차남한테 조금 주고, 시집가는 딸한테는 안 주고 막 이랬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평하게 나눠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더 했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사실은 이혼도 좀 자유로웠고요. 뭐 지금처럼 자유롭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고려 때는 그 이혼한 과부, 애딸인 이혼한 과부가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결혼하는데 그 결핍사유가 아니었던 거죠. 예. 특히 고려시대 때는 재미있는 기록이 고려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고려사라는 책에 보면 박유라는 그런 관료가 나오거든요. 박유라는 관료가 왕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게 일부 일처제만 너무 하니까 이 사회가 퍽퍽해지고 좀 안 좋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가는, 남자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 시집 못 가는 여자도 있으니까 우리가 첫째, 즉 첩을 두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고려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 고려사회에 있는 그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러고, 하루는 박유가 연동회라고, 이제 고려는 불교 나라였으니까 연동회를 갔다가 저놈이 박유다라고 누가 소리치는 바람에 거기서 막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은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낮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처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성은 그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있었던 굉장히 그런 굉장히 억압적인 것들과는 대비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다는 거고, 그런 전통이 이제 오늘에 와서 다시 살아난 것일 수도 있죠. 여기에 비하면 일본에 있는 그런 소녀들은 되게 수동적이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일본은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것에서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해온 게 누적이 돼서 문화적인 것들이 남아 있어갖고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 거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중에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선생님이 쓰신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뭔가 제목을 들으면 딱 필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선을 그어놓으면 넘죠. 예. 봐가지고 아무도 안 보면 바로 넘죠. 예. 그리고 막 때려지어서 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선을 그어서 절대 안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런 그 문화심리학이라 그러는 그런 학문에서 이런 것들을 경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일본에 오랫동안 다니고 일본 사회를 옆에서 본 입장에서는 되게 맞는 지적 같아요.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본은 고베 대지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세계가 극찬을 했죠. 이게 진짜 이 무너지는 와중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요. 절대 뭐 상점 약탈, 물도 물론 상점 약탈 같은 건 안 하는데, 상점 약탈 같은 건 미국에서라면 벌써 했을 거를 안 하고, 정말 일본인들이 어마무지하게 딱 그걸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을 딱 그어서는 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동일본 대지진일 때는 일본에 있던 그 상당수의 분들이 집에 고립되어 있다가 심지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 놓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는 그 국가로부터 뭐를 받는 게 우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국가가 뭐 시원치 않다 그러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선을 넘어서 국가를 관공서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막 뭔가를 시위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일본은 딱 선을 그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국가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것도 내가 국가한테 폐를 끼쳐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 좋은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을 넘는 게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나 이런 다이내믹한 역동성으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면 피곤해지죠.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아주. 그리고 대규모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피곤해지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향성들을 갖고 선을 긋는 일본인, 선을 넘는 한국인, 혹은 여성들을 일본은 좀 소녀스럽고 우리는 센 언니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사점들을 얻는 그런 것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